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선교학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사역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의 성장과 확대인데요. 계속해서 강의 가운데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도시 1950년대에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뉴욕과 런던이었는데요. 2010년대가 되면서 20개 이상의 대도시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급성장하였는데요. 180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 5%에서 인구의 약 5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인구 현황을 한국토지공사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1960년대는 약 39% 정도가 도시에 살았다면 2000년이 넘어오면서 보죠. 88% 이상, 88.35% 이상, 약 50% 이상이 급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급속하게 도시화된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권위로 상실된 세속화가 급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화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와 제도가 매우 동일시되던 사회가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종교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서구 사회가 탈종교, 탈기독교화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권위의 상실의 시대를 통해서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해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권위적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 신앙과 삶의 일치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에 필요한 복음사역의 방향을 연구하고 종교 행사 위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삶과 신앙의 일치라는 주제,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일상, 그런 일터,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 토양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1인 가구는요, 2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30%, 지금은 현재는 한국의 여러 가구 형태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집밥 모임의 형태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유행이었는데요.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들이 유행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 즉 공동체 상실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 지역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스몰 그룹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강력한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뢰가 상실됐죠. 그래서 반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인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제도적 권위 중 하나가, 그런 집단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죠. 뭐 이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시민은 과거보다 탈권위적이고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정의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시간이 있는데, 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법 위에 있거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교회 또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종교인을, 이제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누구도, 그 누구조차, 성직자도 신뢰할 수 없는데 누구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심이 뭐 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람들, 모든 주변의 관계망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정신재난이 많아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신과에 방문하고 또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 있게 되면 이 법적인 소송들이, 이제 민사 소송이 많아지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민사 소송 중에 하나, 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80만 건 중에서 한 70만 건 정도가 교회 안의 민사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어떤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시 안의 사람들의 그 특징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이정필 목사님이 쓴 킹덤 처치의 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지털 감성 문화입니다. 닐콜이라는 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요. 일보다는 관계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이 모더니즘의 파괴, 또 포스트 모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라는 건데, 특별히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는 그냥 어떤 일보다는 어떠한 관계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제 다음 세대, 요즘 말로 하면 MZ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함보다는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성과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답을 주는 것보다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획일성보다 다양성, 논리보다는 체험, 목적지로 가는 것보다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여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포스트 모던인데, 그 중에서 이 도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삶의 모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 성경의 논리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누리는 감동적인 체험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닐콜 목사님 쓴 교회 3.0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교회, 과거에 1800년도의 뭐 교회의 모습은 믿음, 도덕적 생활, 친교 순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삶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교제인데, 오늘날 도시의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친교가 맨 우선순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니즈가 많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분화된 취향을 즐기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취향이 되게 세분화된 거, 매니아층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굉장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공영방송이 무너졌죠. 브로드캐스팅이 무너지고 네로캐스팅, 유튜브와 같은 모두가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는 같은 것에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이런 걸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할 때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된 교회람을 느꼈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한 명이라도 다르면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 낙인찍히 지켜지고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인데, 앞으로는 이단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예를 들어 세터민, 탈북자 출신 분들의 교회, 또는 교회 안에 이미 제가 또 강의, 저희 스쿨 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선교적인 관점, 이 타문화,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상황화적인 관점에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생산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10년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 복음이 없는 지역사회보다 교회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한 개척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중형교회 이상의 대형교회들은 10년이 다 지났겠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히게 되면 그런 교회 문화와 교회 성장이라는 문화와 이질적인 것들을 밀어내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비율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돼야 된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전도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스쿨의 메인 교재가 되는 센터 처치를 좀 돌아와서 그럼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도시사역의 이제 기회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국제화라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인구의 이동이 있는데요. 사상과 자본의 이동이 있고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고 가치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는요, 이제 도시들과 다른 전 세계를 연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킹은 도시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구의 나머지 사역을 도시화시키는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이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도시화의 영향력은 도시의 경계선을 넘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화는요, 도시와 세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도시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나라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의 도시 전문직들과 오히려 더 잘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전문직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또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시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문 도시입니다. 게이트 시티인데요. 각 나라마다 관문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은요, 어떠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합니다. 닐 페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일반 도시나 지자체, 국가 정부와 달리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행동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의 행동 주체가 어떤 나라라든가 어떤 정부가 아니라 어떤 도시라는 것이죠.
도시가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도시는 교회를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앙으로 모이게 됐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90년대 이후 사람들이 다시 떠났던 도시에서 이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뭐 한국과는 좀 다른 상황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여러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도시는 앞으로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고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함께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도시되게 만드는 힘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장 어떤 그 좁은 땅에서 많은 밀집도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시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 신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비전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도시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될 경우에 이제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도시는요, 이제 보통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 안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 교외 도시는 편안함을 추구하죠.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시 한복 중심으로 이제 출근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많아지게, 뭐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역전하는 도시들.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준 있는 삶을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도 뭐 영화라든가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또 공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주말에 그러니까 경기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사 간다 할지라도 뭐 중요한 문화 생활이라든가 뭐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도 도시 중심으로 오려는 역전 현상이 몇몇 도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서구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할 확률이 큽니다. 뭐 다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 앞으로 더욱더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뭐 전통적인 뭐 이슬람이 강성인 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그런 대도시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히잡을 벗고 막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경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세계의 도시들은요, 앞으로 더 열리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구 도시 개발은 전형적인 도시 형태로 돌아갔고요. 이민법의 변화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민법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앞으로 뭐 나라마다 최근에는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민을 열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민자들이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시사역을 향한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도시에 밀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통이 떨어지는 것이죠. 불통이 되는 것이죠. 가장 불통되어지는 집단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영역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민교회라든가 아시아의 교회, 제가 요즘에 이제 인도네시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구가 한 2억 7천가량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을 보유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요. 놀라운 거는 그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인구의 약 10%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크리스찬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보다 훨씬 많죠. 지금 뭐 매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3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수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도네시아 출신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 이슬람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역자를 헌신하게 되죠.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남미, 브라질 이쪽 부류의 그 선교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그 뉴욕에 있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전 세계 영어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보모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널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그분들이 또 카톨릭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뭐 뉴욕에 한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오고 가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 뉴욕 중심에도 있고 그 맨하탄 옆에 외곽 지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 흩어져 있는데 세 개의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그래서 선교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서 외곽으로 전도와 교회 개척이 가능해진 것이죠. 사람들을 안에서 불러 모으고 바깥으로 터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냥 한 곳에 모여지는 대형교회 형태의 모여가 아니라 이제 모였다면 흩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서 모였다가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으로 흩어지는 형태의 교회 개척의 모델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시사역의 기회는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을 좀 자세하게 보기 원하고,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PDF 파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가는 사역.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내가 도시사역을 하고 있구나, 도시선교를 하고 있구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 젊은 세대들. 도시 안에 있는 캠퍼스와 우리 대학원생과 이 도시에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 사역, 유학생들을 포함한 사역들, 그리고 문화적 엘리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시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 간에 창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저희는 이제 도시 선교로 보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또 이후의 강의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장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두 번째, 우리의 미래가 상당 부분 도시 문화로 변화된다면 도시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특별히 이번 장에서 논의된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이민자들이 경제와 사회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도시에서 만나는 여러 그룹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젊은 세대입니까? 엘리트들입니까? 문화 그룹입니까? 아니면 미전도 종족, 우리 도시로 미전도 종족 그룹입니까? 아니면 빈곤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룹들에게 의미 있는 사역이 되려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정리할 때 도시 선교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